얘야, 나 왔다. 어머, 어머님 오셨어요? 갑자기요? 손주 얼굴 좀 보러 왔지. 뭐, 장도 보고 반찬도 좀 해서. 아, 그러셨구나. 지금 엄마 오셔서 식사 중이었어요. 사돈, 안녕하세요. 오셨네요. 사돈, 또 뵙네요. 갑자기 들러서 실례했어요. 에이, 아닙니다. 뭐 자주 오셔야죠. 아, 근데 식탁에 음식이 아주 푸짐하네. 오늘 무슨 날인가? 엄마 서울 올라오셔서요. 그냥 오랜만에 외식도 못 하셨고 해서. 이게 다 배달이야? 네. 오늘은 좀 특별하게 주문했어요. 애기 봐야 하니까 준비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 음식도 냄새 좋네. 나도 배가 좀 고프긴 한데. 어머님, 잠시만요. 제가 금방 식사 챙겨드릴게요. 같이 먹으면 안 되겠니? 지금 이건 좀 양이 부족할 것 같아서요. 제가 금방 따로 차려드릴게요. 그래, 그럼 뭐라도 있으면.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해드릴게요. 여기요, 어머님. 일단 급하게 차렸는데 드세요. 이게 밥은 찬밥 같고, 국도, 반찬도 며칠 된 것 같은데. 네. 어제 먹던 건데요. 어머님은 간단하게 드시라고. 간단하게? 네. 어머님이 오늘 식사하러 오신 건 아니시잖아요. 나는 이 집의 손님이 아니니? 그게 아니고요. 오늘은 저희 친정 식사 자리라서. 나는 이 집의 손님이 아니라면서. 왜 손님보다 못한 대접을 받니? 그게 아니에요,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사돈 식탁엔 랍스터에 와인까지 올려놓고, 난 며칠 된 찬밥이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럼 어떻게 말하니? 어버이날 밥값은 문자로 달라고 하고, 집에 오면 이렇게 찬밥 주고, 어머님, 왜 그러세요? 나는 너 좋다고 시장 다니며 반찬 싸주고, 조리원비도 보태고, 아기 옷도 계절마다 사서 보내줬어. 그런데 돌아오는 건 이거니? 어머님, 그땐 제가 감사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단지 오늘은 내 친정이 먼저인 거지. 엄마 와서 잘 보이려고. 나 같은 건 그냥 찬밥 신세 되는 거고. 어머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이제는 모르겠다, 얘야. 내가 잘못한 걸까? 다 내가 바보 같아서 그런 건가 싶다. 애미야, 너는 지금 시어머님께 너무 실례했어. 그건 아니다. 사과드려야 돼. 그래, 그만하자. 난 이만 가볼게. 다시 올지는 모르겠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서울 중랑구에 살고 있는 68세 김희연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부모와 자식 간의 식사를 하면 누가 내시나요? 부모, 자식 한쪽에서 내는 게 보통입니다만 저희 며느리는 각자 내자고 하더군요. 밥값조차 부담이었을까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김씨 할머니는 원래 서울 변두리의 작은 단독주택에 살았는데 운이 좋게도 그 동네가 재개발이 되면서 지금은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 할머니는 큰 욕심 없이 소소하게 사는 걸 좋아했습니다. 오래전부터 해오던 분식집은 문을 닫았지만 예전에 마련해둔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와 서로의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어요. 딱히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는 딱 그만큼의 삶이라고 합니다. 예전을 기억해 보면 정신없이 살아온 날들이 쌓이고 쌓여 아들과 딸이 대학에 들어갔을 때 김희연 할머니는 잠시 행복의 여유를 만끽했었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합격하던 날 남편은 일을 접고 집에 일찍 들어와 부엌에서 소주 한 병을 꺼내 들었습니다.
한쪽에선 딸아이가 교복을 입고 자기도 열심히 하겠다고 말하며 허리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대학에 들어간 아들은 기숙사에 들어가느라 짐을 싸며 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그 말이 더 큰 걱정을 안겨주었어요. 매달 보내야 할 생활비며 학비며 책값까지 어느 하나 만만한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형편에서도 김씨 할머니는 하루 반찬값을 줄여가며 아이들에게 필요한 돈을 꼭 맞춰 보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버틴 시간이 몇 해가 지나 아들과 딸 모두 졸업장을 손에 들었어요. 아들이 취직한 곳은 증권사였습니다.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시절에 좋은 곳에 들어갔다며 사람들도 축하를 건넸습니다. 남편은 그날도 기쁜 얼굴로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을 했고요. 딸도 조용히 중소기업에 입사해서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자리 잡아갔습니다. 가끔 주말이면 집에 들러 그 월급의 얼마를 엄마 용돈이라고 하며 봉투를 내밀던 딸의 손이 고마웠습니다. 아들은 월급을 받기 시작한 지 석 달쯤 되던 날, 이제 자식 노릇 좀 해야지라며 100만 원이 넘는 돈을 봉투에 담아 건넸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드린다는 말을 했는데요. 그 말을 듣고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들의 손을 꼭 잡고 고맙다고 말하였지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 돈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차마 쓸 수 없었어요. 나중에 애들이 진짜 힘들 때 주자는 심정으로 적금에 넣었어요. 각각 아들과 딸의 이름으로요. 그 돈이 벌써 5천만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적금 통장은 집 안 깊숙한 서랍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지금 나이의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라 믿었기 때문이에요. 생활이 조금씩 나아지자 주변 사람들은 여행도 다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 쓰기 시작했지만 할머니는 늘 아이들이 먼저였습니다. 여전히 버스를 타고 시장에 다니고 필요한 것만 위주로 장을 보면서 조금의 과소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결혼하고 나서는 그 봉투들의 존재가 더 큰 의미로 남았습니다. 아들이 어렵다 하면 꺼내줄 수 있고 딸이 힘들다 하면 망설이지 않고 내어줄 정도가 되었거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차곡차곡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켜온 마음. 그게 바로 할머니가 살아온 방식이었고 가족을 사랑하는 방식이었어요. 처음 며느리를 만났던 그날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가을 저녁이었어요. 아들이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오겠다고 했을 때 한편으론 설렜고 한편으론 괜히 긴장도 되었어요. 현관문을 열었을 때 우산을 접으며 인사하던 그 아이. 말투는 또렷했고 고개는 공손히 숙여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괜히 마음이 놓였어요. 상도동 쪽에서 자랐다고 했고 지금 부모님은 용인에서 작은 식당을 하신다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설거지와 청소를 도우며 자랐다고 했고요. 밥을 먹는 동안에도 조신한 모습이 너무나도 할머니 부부 마음에 꼭 들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나서 조심스럽게 싱크대 쪽으로 다가가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제가 그래도 며느리 될 사람인데요. 그 말을 듣고 남편은 저를 쳐다보며 속삭였어요. 괜찮은 아이 같지 않아. 그때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저런 애면 우리 아들 맡겨도 되겠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결혼식 날 며느리는 자기 엄마 손을 꼭 잡고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누구보다 진심이 느껴지는 눈물이었어요. 그걸 본 할머니는 내가 저 아이를 딸처럼 생각하고 잘 챙겨줘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정말 야무지고 알뜰했습니다. 가끔씩 아들 집에 가서 보는 며느리는 직장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마트 전단지를 모아 할인 날짜를 따져 장을 보고 주방 서랍마다 라벨을 붙여 정리하고 냉장고 안 유통기한을 꼼꼼히 체크했어요. 어머님, 요즘 문어 깍두기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반찬으로 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요즘 젊은 사람들과는 다르게 정말 알뜰하다는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심지어 결혼 후 첫 월급으로는 아들 정장 한 벌을 사줬다 했습니다. 남편이 요즘 출근할 때 입을 옷이 없다고 해서요. 제가 선물하고 싶었어요. 그 마음이 예쁘고 고마워. 할머니는 몰래 세뱃돈 봉투에 용돈을 조금 더 넣어 건넸어요. 아들이 워낙 바빴기 때문에 가정의 살림은 전적으로 며느리가 맡게 되었고 할머니 부부도 딱히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즘 애들 생각도 똑 부러지고 우리가 나설 필요도 없지. 그렇게 서로 안심하며 지냈습니다. 심지어 처음에는 양가 어른들 생신 때도 며느리가 직접 챙겼습니다. 어머님, 이번엔 제가 미역국 끓일게요. 소고기는 마장동에서 사왔어요. 그 정성에 할머니 부부는 이 아이가 우리 집안에 참 복덩이로 들어왔구나 생각했어요. 가끔씩 집에 들르는 딸아이에게도 새언니처럼 좀 하라고, 그리고 절대 시댁에 소홀히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몇 번씩이나 강조했습니다. 결국은 네가 시부모님이나 남편에게 잘해야 엄마 아빠한테 잘하는 것이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했습니다. 며느리가 알뜰살뜰히 하는 모습이 너무나 이뻐서 가는 곳마다 자랑하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좋게만 보이던 모습들이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명절 때마다 저희 쪽에 오는 날은 대부분 당일치기로 끝냈지만 친정에는 몇 박 며칠이고 머물렀고요. 어머님께서 불편하실까 봐서요. 그리고 친정 가게 일도 도와드려야 하고요. 엄마가 몸이 좀 안 좋으시다고 해서요. 아빠가 이번에는 좀 다치셨나 봐요. 요즘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이번에 가게 수리하는데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 핑계가 반복되면서 조금씩 속이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섭섭함을 말할 수도 없고 말하면 괜히 예민한 시어머니처럼 보일까봐 입을 다물었어요. 김씨 할머니 남편도 한참을 듣고만 있다가 우리 그냥 속상해도 참고 살자. 요즘 시대엔 이런 것도 감수해야 하나 봐. 자식도 결혼하면 남이라는데 기대지도 말자고. 그렇게 말하곤 따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할머니는 믿었습니다. 조금 서운해도 며느리는 본심이 따뜻한 아이라고, 살다 보면 마음이 다시 통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무너지게 된 계기가 곧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결혼 후 처음 맞는 어버이날이었습니다. 가까운 동네에 살던 아들이 양가 부모를 시내에 있는 괜찮은 식당으로 김씨 할머니 부부를 모시겠다고 연락을 해왔어요. 엄마, 어버이날에 장인, 장모님과 함께 같이 식사하면 어떠세요? 저희가 좋은 데로 모실게요. 처음엔 조금 당황했지만
그래도 아들 부부가 이렇게 양쪽 다 생각해주니 고맙다는 마음이 먼저 들었어요. 할머니 남편도 그래, 요즘 애들답다. 따로따로 챙기느니 한 번에 하자는 거지. 이참에 사돈들 얼굴도 보고 좋지.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햇살이 좋았고 김씨 할머니는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자켓과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남편도 장롱에서 옷을 꺼내며 괜히 기분이 좋네. 요즘 이런데 나가본 지가 언젠지 모르겠어. 하얀 셔츠 위에 감색 카디건을 걸친 모습이 깔끔해 보였습니다. 아들이 안내한 식당은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고급 한정식집이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직원들이 정중하게 맞이해 주었고 이미 사돈들도 도착해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버이날이니까 다 같이 한자리에 모시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했고 며느리의 친정엄마도 연신 고맙다 고맙다를 반복했어요. 상 위엔 보기만 해도 정성 가득한 음식들이 차려졌고 불고기며 생선구이에 떡이며 과일 후식까지 나오는 풀코스였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던 분위기도 술이 한 잔씩 돌면서 양쪽 부모 모두 편안한 표정이 되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사진도 찍고 디저트 카페까지 같이 가자는 며느리의 제안에 김씨 할머니는 속으로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는구나 하고 감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온 뒤 문자 한 통이 도착했어요. 어머님 오늘 식사 맛있게 드셨어요? 영수증 첨부합니다. 양가 부모님 식사비 절반 나누기로 했으니 어머님 아버님 드신 금액 12만 2,500원인데요. 요 계좌로 부탁드립니다. 순간 손에서 휴대폰이 툭 떨어질 뻔했습니다. 눈을 다시 비비고 읽어봤지만 문자는 너무도 또렷하고 내용은 명확했어요. 순간 손에서 휴대폰이 툭 떨어질 뻔했습니다. 문자 하나로 이렇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줄은 몰랐어요. 아무리 눈을 비벼도 휴대폰 화면에 떠 있는 그 글자는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슴이 꾹 눌리는 것처럼 답답했고 다리는 서서히 힘이 풀려 의자에 툭 주저앉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어버이날 식사 아니었어? 우리를 초대한 거잖아. 그럼 사돈들도 똑같이 돈 냈단 말인가? 잠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고 온몸이 굳어버린 것 같았어요. 나가기 전에 골라 입은 옷, 단정히 정리한 머리, 출발 전 거울 앞에서 입꼬리를 올리던 자신의 모습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문자엔 예의도 있었고 말투도 공손했지만 그 공손함이 오히려 가시처럼 느껴졌습니다. 예쁜 말 속에 할머니를 향한 거리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은 채 휴대폰을 무릎 위에 얹고 멍하니 바라만 보았습니다. 창밖에선 가로등 불빛이 반쯤 꺼진 골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그날따라 낯설고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남편에게 보여줄까, 아들에게 전화할까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혹시나 괜히 일을 키우는 건 아닐까, 괜한 갈등을 만들까봐 입을 다물려 했어요. 하지만 가슴속에 답답함이 가득 차오르니 혼자 삼키는 것도 힘들었어요. 결국 거실에 앉아있던 남편에게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남편은 돋보기를 꺼내들고 휴대폰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읽던 남편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뭐, 어쩌겠어. 요즘 애들 방식이 다 그런가 보지. 나쁘게 생각하지 말자고. 그냥 보내줘. 김씨 할머니는 남편의 그 말에 잠시 멍해졌습니다. 그토록 서운했던 마음이 그 말 한마디에 툭 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냥 보내주자고? 우리가 어버이날에 초대받은 거 아니었어? 조심스럽게 되물었지만 남편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옛날 사람인 거야. 요즘 세대는 돈 문제를 확실히 하잖아. 그게 나쁘다기보다는 그냥 다르게 사는 거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고, 아들한테는 얘기하지 마. 김씨 할머니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서운함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남편의 말처럼 억지로라도 이해하려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 그럼 그냥 보내자. 보내고 마음도 함께 보내자. 괜히 이 일로 소갈이하지 말자. 조용히 마음을 다잡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보낸 계좌번호를 다시 확인하고 금액을 천천히 입력했어요. 손가락이 전송 버튼 위에서 한참을 맴돌았지만 결국 꾹 눌렀습니다. 입금 완료 알림이 뜨는 순간 김씨 할머니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끝이라고, 이제 이 일은 마음속에서 지워버리자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남편은 그런 할머니를 바라보다 말없이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엔 보슬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어요. 마치 모든 감정을 씻어내리는 것처럼 잔잔한 빗방울 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바뀐 세상에 맞춰 살아야지. 내 마음이 상해도 아이들 세상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야. 사랑했으니 이해하는 것도 사랑이겠지. 그렇게 마음속 깊은 곳에 또 하나의 상처를 조용히 덮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으며 다시 일상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그 이후로 아들 부부가 식사하자고 연락을 해오면 김씨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미리 준비해둔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들은 뭐냐고 물었지만 며느리는 당연한 듯 받았습니다. 결혼하고 2년이 지난 어느 겨울날 아들 부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좋은 소식 있어요. 우리 아기 가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희연 할머니는 심장이 두근거리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도 전화를 끊자마자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그날 밤 부부는 한참 동안 들뜬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기 옷은 뭐부터 사야 하나? 조리원은 어디가 좋을까? 우리가 다 해줘야지. 얘네 아직 돈 모은 것도 별로 없잖아. 결국 김씨 할머니는 곧장 산후조리원부터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아직 돈이 많이 없어요. 산후조리원은 그냥 저렴한 곳으로 알아볼게요. 그 말을 듣고 할머니는 돈 걱정하지 말고 좋은 곳으로 하라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산후조리원 계약금을 미리 보내주고 입소할 때 필요한 모든 준비물을 꼼꼼히 챙겨주었어요. 신생아 기저귀며 물티슈며 아기 침대에 모빌까지 하나하나 할머니가 직접 발품을 팔아 골랐습니다. 아기 옷은 계절별로 준비했습니다. 봄엔 거즈 블랭킷을, 여름엔 통풍 좋은 내의 세트를, 가을엔 도톰한 바디슈트를, 겨울엔 따뜻한 털모자와 장갑을 마련했어요. 출산을 두어 달 앞두고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는 어딘가 조심스럽고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예전에 남편이 드렸던 생활비, 그거 모아두셨다고 하셨잖아요. 출산 준비하느라 급해서 그런데 좀 주실 수 있으세요? 할머니는 당황해서 되물었습니다. 생활비. 그건 아들 돈이지 않니? 며느리는 살짝 웃으며 애써 가볍게 말했어요. 네, 제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좀 필요해서요. 일단 잠시만 돌려주시면 제가 금방 다시 드릴게요. 잠시 뜸을 들이던 며느리는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남편한테는 굳이 말하지 않으셔도 돼요. 괜히 걱정할까 봐요. 할머니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뭔가 숨기려는 느낌이 분명했어요. 그렇지만 며느리가 처음으로 하는 부탁이니 그러려니 하고 2천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갚겠다고 하던 그 돈은 출산을 하고 손주의 돌이 지나도록 갚지를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어차피 아들에게 주려던 돈이었으니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그냥 두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질수록 할머니는 새벽마다 잠에서 깼습니다. 혹시 무슨 일 생기진 않을까? 조바심이 나서 새벽 기도도 더 열심히 드렸어요. 드디어 아기가 태어난 날, 눈물범벅이 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아기 건강해요. 산모도 건강하고요. 그날 김씨 할머니는 집에 오자마자 미역국부터 끓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며느리의 친정 쪽이었습니다. 며느리 친정 엄마는 건강이 좋지 않아 산후조리를 도와줄 수 없다고 했어요. 몸이 불편하니 오래 머무를 수 없다는 말에 할머니는 망설임 없이 자신이 산후조리를 도와주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부터 김씨 할머니는 조리원 퇴소하는 날부터 며느리 집으로 출퇴근을 했습니다. 새벽이면 반찬을 챙기고 오전이면 산모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죽을 끓였어요. 아기가 울면 며느리가 덜 놀라게 아기를 먼저 안아달랬어요. 가끔 며느리는 미안하다고 이야기했지만 할머니는 한 번도 힘들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100일 가까운 시간을 할머니는 며느리와 아기 곁을 지켰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토록 정성을 쏟은 만큼 마음도 가까워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라고 고마운 줄 알아주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뜻대로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손주의 돌이 지나고도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갑작스럽게 남편이 폐렴에 걸렸습니다. 평소에도 기침을 하곤 했지만 생각보다 증상이 심했습니다. 밤새도록 기침을 하던 남편은 새벽녘엔 숨쉬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손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겁이 덜컥 나서 옷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서둘러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의사는 한참 진료를 하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노인성 폐렴입니다. 당장 입원시키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세상이 잠깐 하얘지는 느낌이었어요. 남편은 중환자실 옆에 격리병동에 입원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병실 옆 간이 침대에서 며칠 밤을 꼬박 세워야 했어요. 쉴 틈 없이 간호사를 부르고 젖은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고 수저로 물을 떠서 입을 축이게 하며 눈도 못 붙였어요. 아들 부부에게 연락도 했지만 아들은 출장이 길다며 전화를 짧게 끊었고 며느리는 요즘 손주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라며 병문안은커녕 안부 한 통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버틴 일주일.
남편은 겨우 호전되어 퇴원을 하게 되었어요. 퇴원 수속을 마치고 휠체어에 앉은 남편이 힘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생했어. 여보 집에 가면 이제 좀 쉬어. 며칠 뒤 남편이 조금 안정을 찾고 나자 할머니는 아들 집에 들르기로 했어요. 손주도 보고 아들 부부 얼굴도 볼 겸 시장에 들러 싱싱한 과일을 사고 찜닭 재료도 손수 준비했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열린 문 너머 익숙하지 않은 풍경이 보였어요. 현관 한켠에 보지 못한 신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금장 버클이 달린 여성 구두, 명백히 안사돈이 신을 법한 것들이었어요. 조심스레 거실로 들어가자 희연 할머니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식탁엔 고급스러운 배달 음식들이 한가득 놓여 있었고 한쪽에선 와인 잔까지 반짝이고 있었어요. 스테이크, 랍스터 구이, 수입 맥주까지. 평소 아들 부부가 절대 시켜 먹지 않던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며느리와 안사돈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웃음을 주고받으며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벌써 퇴원하셨어요? 저는 한참 걸릴 줄 알았는데, 그래서 다음 주에 병문안 가려고 했죠. 김씨 할머니는 당황한 마음을 감추고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 사돈 오셨네요? 며느리는 짧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가 서울 오셨다고 해서요. 오랜만에 밥 한 끼 같이 먹으려고요. 할머니는 시선을 식탁 위로 옮겼습니다. 따뜻한 김이 나는 음식들이 반짝이는 접시에 차려져 있었어요. 그 순간 김씨 할머니의 속에서 참고 있던 응어리가 서서히 올라왔습니다. 애비는 어디 갔니?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회사 연수 갔어요. 며칠 집에 못 들어와요. 아들의 부재보다 그 자리에 있는 음식, 그리고 그 음식 앞에서 자신이 철저히 소외된 느낌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지나 저녁 시간이 되어 갔습니다. 할머니는 배가 고파 조심스럽게 식탁에 앉으려 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지금 이건 양이 부족할 것 같아서요. 제가 따로 식사 차려드릴게요. 그 말에 할머니는 자리에서 멈칫했습니다. 조금 뒤 며느리는 쟁반을 들고 나왔고 소파 앞 탁자 위에 음식을 내려놓았습니다. 한눈에 봐도 냉장고에서 꺼낸 지 얼마 안 된 듯한 굳은 밥, 김 빠진 국, 물기 다 빠져 퍽퍽한 나물 반찬 몇 가지였어요.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얘야, 이걸 먹으라고 주는 거니? 보니까 다 식은 찬밥이더만. 며느리는 당황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어차피 식사하러 오신 거 아니었잖아요. 그냥 간단히 드시라고. 나도 이 집에선 손님이야. 근데 너는 손님한테 이렇게 주니? 어머님이 왜 손님이세요? 손님은 저희 엄마죠.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그리고 어머님, 어차피 식사하러 오신 거 아니었잖아요. 그냥 간단히 드시라고. 그때 옆에 있던 안사돈이 며느리에게 뭐라고 했습니다. 너는 시어머님 그렇게 대접하는 거 아주 잘못된 거야. 사과드려, 빨리. 안사돈 저희하고 같이 식사하지지요. 희연 할머니는 조용히 가방을 들었습니다. 더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조용히 돌아서서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출장에서 돌아온 아들이
손주도 보고 집에도 한번 들렀다 가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출장 가서 아마 선물을 사온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처럼 시장에서 과일과 반찬거리를 잔뜩 사들고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과일 가게에서는 제철 딸기를 사고 정육점에서는 이유식용 소고기를 푸짐하게 담아왔습니다. 아파트 입구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괜히 설레고 급했습니다. 빨리 가서 손주 얼굴이나 한번 봐야지. 그 마음 하나로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현관문 앞에 다다른 순간 문틈에 끼워진 낯선 종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란색 경고 문구와 함께 굵은 글씨로 대출 독촉장이라고 적힌 단어가 눈을 찔렀어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슬쩍 흔들릴 정도로 가슴이 철렁했어요. 겁이 덜컥 나서 두 손으로 쥔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주섬주섬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리던 그 몇 초가 몇 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오늘도 아기 보러 오셨어요? 익숙한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자 할머니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너 대출 받은 거 있니? 집 앞에 무슨 은행에서 독촉장이 와 있더라. 아들의 목소리는 당황스럽게 떨렸습니다. 무슨 말이야, 엄마. 난 그런 거 받은 적 없어. 할머니는 손에 쥔 독촉장을 꼭 쥐었습니다. 종이 모서리가 구겨질 정도로 힘이 들어갔어요. 분명히 문 앞에 붙어 있더라. 지금 바로 확인 좀 해봐라. 혹시 모르는 거니까. 알겠어, 엄마. 지금 바로 확인해 볼게. 아들은 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현관 앞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가방 끈이 팔에 눌려 자국이 생겼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손주가 있는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아마 며느리가 손주와 함께 외출을 한 것 같았습니다. 아이 이불이 거실 한가운데 놓여 있었고 장난감 몇 개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어요. 할머니는 살금살금 부엌으로 가서 사온 과일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은 멈추지 않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뒤죽박죽이었어요. 그리고 아들 집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혹시 아들이 해서는 안 될 잘못을 한 건 아닐까? 가슴이 쿵쾅거리며 식은땀이 났어요. 잠시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다시 걸려왔습니다. 엄마, 나 지금 회사인데 애기 엄마한테 얘기해봤어. 애기 엄마도 그런 거 모른대. 둘 다 모른다고?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어요. 응. 우리 둘 다 대출 받은 거 없어. 엄마 혹시 잘못 본 거 아니야? 할머니는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대출 독촉장이라 분명히 적혀 있었어.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 너네 집 앞에 붙어 있었어.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 엄마. 내가 오늘 퇴근하고 바로 집 가서 확인할게.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나서도 김씨 할머니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당황한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뭔가 억울하고 분한 일이 있었던 것처럼 목소리가 잔뜩 격앙되어 있었어요. 엄마, 나 방금 백화점 갔다가 정말 기막힌 일 봤어. 김씨 할머니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딸은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어갔어요. 채 언니,
친정엄마랑 백화점에서 옷을 고르고 있더라. 게다가 친정엄마 옷값을 직접 계산하고 있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씨 할머니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딸은 말을 멈추지 않았어요. 화가 난 듯 했지만 참으려 애쓰는 듯한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엄마, 우리랑 옷 살 때는 맨날 시장 가잖아. 할인 행사할 때만 사자고 했었잖아. 엄마 기억나? 새언니 옷 한 벌 살 때도 세일 날짜까지 따져서 싸게 사자고 했던 거. 할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과일 칼을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저릿하게 얼얼했어요. 딸은 참다 못해 터뜨렸습니다. 근데 친정엄마랑은 그래 백화점에서 비싼 옷 사주면서 계산도 직접 하더라. 그게 뭐야 엄마? 이럴 수가 있어? 엄마한텐 용돈 한 푼 안 드리면서. 김씨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숨을 쉬는 것도 잊은 듯 그냥 말없이 휴대폰을 손에 꼭 쥐고만 있었습니다. 딸은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 안에 배어있는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뭘 그렇게 못해줬어? 아기 낳을 때 산후조리원비 지원해주고 반찬이며 과일까지 바리바리 싸다 날랐잖아. 어버이날엔 좋은데 데려가자고 해서 엄마 아빠 둘이 예쁘게 차려입고 갔는데 밥값은 따로 보내라고 하고. 그 한마디 한마디가 김씨 할머니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딸은 한참을 더 이야기했지만 할머니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딸의 울먹이는 목소리와 가슴을 저미는 현실만이 서늘하게 다가왔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도 할머니는 한참 동안 식탁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창문 너머로 거리의 소음이 희미하게 들렸어요. 그 소리마저도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그동안 새벽같이 일어나 장을 보고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한겨울에도 손 시린 줄 모르고 시장을 돌았던 날들이 떠올랐어요. 손주가 아프다 하면 밤을 새워 죽을 끓이고 며느리가 입덧할 때는 미역국을 끓여서 문 앞에 놓고 돌아섰던 날들까지 모든 순간이 영화처럼 스쳐갔습니다. 그 정성과 사랑이 결국 돌아온 건 외면과 무시였던 겁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지만 이불을 덮고 누워도 가슴속에서 쿡쿡 쑤시는 서러움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하지만 세상은 할머니가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아끼고 사랑해준다고 다 똑같은 마음을 돌려주는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뻔뻔하게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날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아들 녀석을 불러봐야겠구먼. 신경 쓰지 말고. 오늘은 푹 쉬리라고. 그렇게 걱정에 걱정을 거듭하며 할머니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또 한 번 보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는 아들 희수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희수야, 집에 가서 확인했니? 아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상해. 우리 둘 다 대출 받은 적 없는데 확실히 집 앞에 독촉장이 붙어 있었대. 할머니는 묻고 싶었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몰래 한 건 아니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 질문은 끝내 삼켰어요. 엄마, 나 오늘 퇴근하고 애 엄마랑 같이 은행 갈 거야. 거기 가서 다 확인해 볼게. 아들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아들은 얼굴이 어두운 채로 집에 찾아왔습니다. 식탁 앞에 앉자마자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안 그래도 부르려고 했는데 잘 왔다. 무슨 일인데 그러냐? 얘기 좀 해봐. 남편도 옆에서 묻자
아들은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 사실은 애기 엄마가 나도 모르게 대출을 받았어요. 순간 김씨 할머니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대출을 왜 받았는데 그 많은 월급은 다 어디 갔다는 거냐? 아들은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처가 집에 계속 돈을 보냈대. 처가 쪽이 사정이 안 좋다고. 남편은 말없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처가 쪽 사정이야. 부모가 알아서 사는 거지. 어디 부모가 자식 앞길 막으면서 손 벌리는 게 말이 되냐. 아들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저도 몰랐어요. 생활비도 줄여서 쓴다고 생각했는데 다 처갓집에 보낸 거였어요. 김씨 할머니는 손을 떨며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며느리한테 준 2천만 원은 그것도 처가에 준 거야? 애기 엄마가 급하다고 돌려달라고 했었지. 그거 알고 보니 처갓집에 붙였던 거였어. 코로나로 인해 장모가 하던 가게가 거의 망할 지경이었거든. 지금은 좀 회복이 된 것 같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성으로 모아뒀던 그 돈을 자식 힘들 때 주려고 한 그 마음을 이렇게 짓밟힐 줄은 몰랐어요.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오늘 이 말은 꼭 해야겠다 싶은데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여전히 죄송함과 혼란이 서려 있었어요. 너 말이야. 결혼하고 나서 엄마 아빠랑 밥 먹은 거 기억나지? 네, 기억나요. 그때마다 며느리가 좋은 데로 데려가겠다고 해서 호텔 뷔페며 한정식 집이며 엄마 아빠 예쁘게 차려입고 갔었지. 근데 그거 매번 밥값은 엄마가 냈어. 아들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이야? 며느리가 그랬다고? 처음엔 그냥 우연이겠거니 했지. 근데 말이야. 식사 끝나고 나면 꼭 문자로 영수증을 보내더라. 이번 식사비 얼마니까 보내주세요. 그런 식으로. 아들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숨이 막힌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어버이날에도 그랬어. 얼마 전 너 출장 갔던 때 기억나니? 아, 그때? 그때 며느리가 안사돈이 서울에 올라왔다고 해서 집에 모셨더라.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찾아갔는데 거기 식탁에 랍스터에 와인에 고급 음식이 가득했어. 며느리와 안사돈은 식탁에 앉아 웃고 있는데 엄마는 소파에 앉아 있으라고 하더니 며칠 지난 듯한 밥하고 식은 국을 따로 주더라.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썹이 떨리고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어요. 그땐 그냥 넘어갔어. 그래도 내가 고생하는데 엄마가 참고 살고 싶었지. 아들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걸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 그걸 내가 왜 몰랐지? 내가 모를 줄 알았지. 엄마가 말하면 너 힘들어질까봐, 괜히 집안 뒤숭숭해질까봐 엄마가 참은 거야. 아들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진짜 너무 미안해. 그걸 내가 이제야 알다니. 엄마가 그런 대접을 받았는데 난. 할머니는 아들의 떨리는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그 손엔 지금껏 알지 못했던 죄책감이 가득 실려 있었어요. 또 있어. 애 엄나 친정엄마한테는 백화점에서 옷도 사주더라. 네 동생이 우연히 백화점에서 봤대. 그것도 비싼 옷이었는데 며느리가 직접 계산하더래. 뭐라고요? 그래. 우리랑 옷 살 땐 꼭 시장 가자고 하던 애가 그렇게 하더라. 며느리랑 친정엄마랑 웃으면서 계산대에 서 있었다더라. 아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조용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엄마. 나 바보였어. 엄마 힘들어하는 거 모르고
내 옆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도 김씨 할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것보다 네가 행복하길 아빠 엄마는 바랬고 우리가 찬밥 대접받는 건 괜찮다고 했거든. 모든 이야기를 들은 아들은 부모님 집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김씨 할머니가 해준 말들이 하나하나 머릿속을 때리듯 되살아났어요. 다음 날 아들은 퇴근 후 현관문을 열고 무거운 숨을 내쉬며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안방에 있던 며느리는 그 낯선 분위기를 느끼고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며느리의 표정엔 평소와 다름없는 무심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아들은 가만히 며느리를 바라보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 너한테 하나만 묻자. 엄마 아빠랑 밥 먹을 때마다 영수증 찍어서 보내고 돈 받았어? 그 말에 며느리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마르듯 굳어졌어요. 그게 아니라 그냥 형평성 생각해서 그런 거야. 형평성? 아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게 너한테 형평성이야? 어버이날에 부모님 모시고 밥 한 끼 먹고 영수증 보내서 반씩 내자고 하는 게 형평성이냐고? 그럼 장모님한테도 돈 받았어? 우리 엄마, 아빠는 장사도 잘 안 되고 하니까 안 받았지. 형평성이라면 장모님한테도 받았어야지. 내가 출장 갔을 때 엄마 혼자 오셨던 거 기억나? 그날 장모님 오셔서 밥상 차려놓고 웃고 있을 때 엄마한테는 며칠 지난 반찬 덜어다 소파 탁자에 놓고 드렸다며. 그게 너한테 괜찮은 거였어? 며느리는 입술을 꾹 깨물고 눈을 피했습니다. 그때는 당신이 없었으니까. 어머님이 불쑥 오신 거고 나는 상황이 애매했어. 애매? 아들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뭐가 애매한데? 손주 위에 반찬 싸다 날라주시고 조리원비 보태주시고 아기 옷, 기저귀, 장난감까지 다 해주셨는데 어떻게 그런 대접을 해? 넌 대체 우리 엄마를 뭐라고 생각한 거야? 며느리는 울컥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 맞아. 어머님이 많이 해주셨어. 나도 고마웠어. 근데 나는 너무 힘들었어. 다들 나한테 너는 복 받았다, 시어머니 복 있다 하니까 점점 부담되고 숨이 막혔다고. 그래서 엄마한테 그렇게 했단 말이야? 아니, 그런 뜻은 아니었어. 그냥 어느 순간부터 그게 당연하다고 느껴졌어. 그리고 우리 엄마도 좀 챙기고 싶었고. 그래서 장모님은 백화점 데려가 옷 사주고 우리 엄마는 찬밥 드리고 밥값도 받아냈단 말이야? 그게 내가 말하는 형평성이야? 그럼 당신은? 당신은 우리 집 사정 내가 뭘 감당했는지 알아? 며느리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처가가 어려웠던 거 당신도 알잖아. 아빠 병원비며 동생 등록금까지 나 혼자 감당했어. 당신은 그냥 회사 다니면서 아무것도 몰랐잖아. 아들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내가 벌어다 준 월급 어떻게 사용하는지 내가 한 번이라도 뭐라고 했어? 그래, 당신 사정도 있었겠지. 하지만 그걸 왜 엄마 돈으로 해결하려 했어? 생활비 드렸던 거 달라고 전화까지 했잖아. 그것도 나한테 말하지 말라며 몰래 조용히 거짓말하면서. 그건 배신이야. 며느리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도 무너졌어. 처음엔 나도 이게 잘하는 건가 고민했어. 근데 어느 순간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처럼 느껴졌어. 당신은 회사에 몰두했고 나는 살림과 친정 다 떠안은 기분이었어. 아들은 말없이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고 가슴이 천천히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어요. 넌 몰라. 우리 엄마가 그런 말 안 한 거 그게 다 너 배려한 거였어.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참고 있었는지, 얼마나 서러워하면서도 그냥 넘겼는지. 너는 그걸 외면했어. 며느리는 눈물을 닦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쩌면 좋겠어. 당신이 이렇게까지 분노할 줄 몰랐어.
나도 잘못한 거 알아. 근데 당신도 나한테 무심했잖아. 모든 짐을 혼자 지게 했잖아. 내가 뭔 짐을 혼자 지게 했어. 산후조리원에 아기 돌보는 것까지 엄마가 도와주셨고 처가집 이야기는 처음 들었는데 한 번도 얘기하지 않고 몰래 다 처리했으면서 왜 내가 짐을 지웠다고 하지?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긴장과 울음, 분노와 후회, 모든 감정이 거실을 가득 채웠고 그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심을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아들은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장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장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위, 무슨 일이냐 갑자기. 아들은 한숨을 쉬고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저 오늘은 그냥 조용히 듣기만 해주세요.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그리고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씨 할머니가 밥값을 냈던 일, 찬밥 대접받은 날, 백화점에서 장모에게 옷을 사준 사실까지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전화기 너머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장인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나는 정말 몰랐다. 정말 몰랐어. 내 딸이 그런 짓을 한 줄은.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인의 목소리는 금세 미안함으로 가득 찼어요. 내가 아버지로서 너무 미안하다. 사위한테 이렇게 부끄러운 소리 들을 줄은 몰랐다. 내 어머님, 아버님께 내가 꼭 사과드리고 싶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전해다오. 아들은 그제야 눈을 감았습니다. 속이 쓰리면서도 어딘가에서 맺혀있던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아버님. 저도 다시 애 엄마랑 얘기해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솔직히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아들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며 지금껏 자신이 놓쳤던 것들을 하나하나 되짚었어요. 봄비가 하루 종일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작은 수건을 손에 들고 베란다 창문에 맺힌 물방울을 닦고 있었어요. 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에 한참이나 멍하니 서 있었을 때였습니다. 현관 쪽에서 조심스럽게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날따라 찾아올 사람이 없었기에 김씨 할머니는 망설이며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예상치 못한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비에 젖은 외투를 입은 아들, 그리고 품에 아이를 안고 서 있는 며느리. 두 사람 모두 몸을 낮추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할머니 앞으로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엄마, 짧은 한마디. 하지만 그 안에는 수없이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김씨 할머니는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웬일이니 이런 날씨에. 아들은 눈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정말 우리가 너무 몰랐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엔 눈물이 고여 있었고 아이를 안은 팔이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 말을 끝내기도 전에 며느리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양팔로 아이를 조심스레 안은 채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제가 그동안 너무 많은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한 번도 저를 탓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더 미안하고 더 죄송하고. 말을 잇지 못한 며느리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손을 뻗어 며느리 품에 안긴 손주의 볼을 살짝 만졌습니다. 작고 따뜻한 볼, 해맑은 눈동자. 그 속에서 할머니는 다시 한번 가족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어요. 아들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미안해. 엄마가 그렇게 힘들어 했는데 난 왜 이제야 안 걸까? 나는 너무 부끄럽고 한심해. 김씨 할머니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래.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다. 사람이 다 실수할 수 있지. 하지만 그걸 알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 말을 듣자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손주를 할머니에게 안겼습니다. 어머님, 저는 사실 무서웠어요. 어머님께 마음을 여는 게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아이를 낳고 보니 어머님이 왜 그러셨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할머니는 조용히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기의 체온이 할머니의 차가운 가슴을 데웠습니다. 작은 심장이 콩콩 뛰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느껴졌어요. 그 순간 마음속에서 응어리졌던 감정이 천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다 잊자. 이 아이 앞에서 다 잊는 게 맞지 않겠니? 아들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할게요. 엄마 마음 아프게 하는 일 다신 없을 거야. 안방에서 나온 할아버지가 아들 부부를 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부부가 사는 건 잘잘못 따지는 거보다 서로 덮어주고 다시 시작하는 거다. 그리고 살다 보면 서운할 때도 있고 원망스러울 때도 있는 거지. 그게 다 가족이니까. 김씨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그 손은 아직도 따뜻했고 예전 그 꼬마 아이 때처럼 자신의 손보다 작게만 느껴졌어요.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아무리 힘들어도 엄마는 내가 사람답게 살기만을 바란다. 돈이 다가 아니야. 정이 마음이 그게 다야. 아들은 눈을 감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김치찌개를 끓이고 며느리는 상을 차렸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밥을 퍼고 손주는 웃으며 숟가락을 입에 넣으려 애썼어요. 그 소소한 풍경이 그 어떤 날보다 따뜻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선택을 믿기로 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서운함과 분노도 조금씩 내려놓기로 했어요. 시간이 흘러 점점 커가는 손주가 가끔씩 할머니 무릎에 누워 낮잠을 자고 있을 때 이불을 덮어주며 혼잣말을 합니다. 그래. 다 지나가는 거였구나. 아들과 며느리도 예전보다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며느리는 반찬 하나에도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고 아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전화도 먼저 걸어옵니다. 물론 마음속 상처가 흔적 없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금간 그릇처럼 완벽히 되돌아오긴 어려운 거니까요. 하지만 그 조각들을 하나하나 붙여가며 다시 함께 웃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지금도 할머니는 여전히 시장을 다니고 남편과 공원 산책을 하며 소박하게 살고 있어요. 예전처럼 장바구니엔 손주 간식이 가득 들어 있고 냉장고엔 며느리를 위한 반찬이 하나둘 채워져 갑니다. 사랑이란 건 받고 주고의 계산이 아니라 기다림과 용서 속에서 자라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이제야 그걸 진심으로 느낍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 혹시라도 가족 사이에 서운함이 있으시다면
말로 꺼내보세요. 말하지 않으면 그 마음은 평생 묻히고 맙니다. 그리고 가족이기 때문에 더 많이 미안해야 하고 더 많이 안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할머니였다면, 그리고 아들이었다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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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